이 세션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한국무역학회 회장이자 경북대학교 교수로 계신 이영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종합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무역학회장 이영수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시나리오대로 하면 지금 끝날 시간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연장해서 지금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토론자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이미 했고요. 자, 제일 먼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실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장 실장님은 간단한 프로필은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건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재 전남대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신 후에 LG 인도 법인장을 역임하셨고 성균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문 숭실대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을 졸업하시고 영국 워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5분씩 하고 그래도 플로우에서 꼭 하고 싶다는 분 한두 분 해서 종합적으로 발표자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장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실장입니다. 저희도 한국 미래무역 비전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쪽이 좀 관심이 좀 갔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해외 생산 비중이 18%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저희랑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는 달리 아주 높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생산비나 그다음에 어떤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일자리나 그다음에 이 제조업을 갖고 있으면서 얻게 되는 그런 생산 기술 노하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한국이 일본만큼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아시겠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에서 주로 만들죠. 그럼 과연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된 그런 인력이 과연 줄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생산 인력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된 인력은, 물론 이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요. 한 몇 년 전까지 데이터인데, 그때도 해외 생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외 생산이 늘어났는데 국내 고용이 늘어났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 직접 조립하는 인력은 줄었지만 R&D 인력,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하드웨어 디자인이 아니고요.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구현되는 각종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이 단추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이런 디자인 인력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외 생산 관리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요. 공장,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응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삼성전자는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 조립을 해서 급여가 적은 인원은 줄었지만 고급 관리 인력들은 좀 많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생산이 되면서도 이렇게 국내에 고급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해외 생산이 많이 되면서도 국내의 부가가치나 고급 일자리가 많이 남기는 이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저희 그 안병수 교수님 발표 쪽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안병수 교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과연 이제 전 두 가지 거를 좀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 해외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온라인 이제 안병수 교수님 지적 사항에 보면은 중국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된 걸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대체 플러스로 어떤 신규로 창출된 어떤 소비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맥켄지에서 2013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중국의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의 60%는 오프라인에서 대체가 된 거고요, 40%는 신규로 창출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사선 도시, 중국에는 이제 발전된 도시부터 덜 발전된 도시까지, 그러니까 농촌 지역 말고요, 그런 사선 지역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사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6대4가 아니고 한 4대6입니다. 이제 대체된 게 4고 신규 창출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이 기존의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것 플러스 신규로 수요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하는 점들이 좀 최근에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한국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좀 더 파고들어서 신규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이 많이 좀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 한국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한국은 물건 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플랫폼은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이베이 같이 어떤 장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많게는 저희가 요즘 공유 경제나 아니면 뭐 그 동영상 같이 에어비나 우버 같이 어떤 신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도 최근에 플랫폼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라인이 지금 일본에서 상장해서 큰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요. 라인의 이용자가 한 2억 명 정도 되고요.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쓰니까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보니까 한 16억 명 정도가 써요. 16억 명. 그리고 뭐 중국만 치면 뭐 텐센트는 뭐 15억 명. 그다음에 뭐 지금 맛이 가고 있지만 트위터도 뭐 3억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10억,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7,700만 명 쓰는데, 한국은 아프리카 TV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한 230만 명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켓플레이스 뭐 잘 아시죠? 뭐 알리바바, B2B인들이 약 한 4억 명입니다. 한국은 뭐 제일 유명한 게 최근에 제일 뜨고 있는 게 쿠팡이죠. 약 한 700만 명 정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핀테크 유명한데요. 알리페이 뭐 4억 명. 그런데 한국은 요즘에 뭐 삼성페이 뭐 국내에 합쳐서 약 한 700만 명 정도 쓴다고 그럽니다. 뭐 네이버페이는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한국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물론 인구가 적고 저희가 디지털 경제에 특히 약한 부분이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부분, 또 중국어로 쓰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플랫폼 쪽으로 온라인에서 뭐 한국이 뭐 디지털에서 뭐 IT 뭐 하드웨어 강하고 IT 인프라 세계 1, 2고, 이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플랫폼 시대에서 한국이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저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현재 교수님 토론부터. 네, 안녕하세요. 박현재입니다.
그 발표자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것들 중에요. 우리 김병유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제 주의 깊게 잘 봤는데, 그 무역협회에서 밸류 7 플러스 전략이라고 전략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주로 읽어보니까 이제 주로 헛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많은데, 하우에 대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서 이거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것인지, 실행에 옮길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주 연구 분야가 인도하고 중국인데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중국을 나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좀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무역 대국이 된 그 세 가지 드라이빙 포스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 관주도의 어떤 정부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가 정신, 세 번째 인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부 정책 측면에서 옛날에는 이제 환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또 그때는 그런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관주도로 저희 한국이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지금 알리바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러면 왜 중국이 저런 것들, 알리바바나 저런 기업이 나오게 됐을까? 제가 이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장표도 나오지만 선성장, 뭐 후관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특히 핀테크나 IT의 어떤 그 상용화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앞서가는 가장 근본 원인은 제가 볼 때 규제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규제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집어서 어떻게 한국 무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어떤 규제 일변도에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거 말고요. 정부가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은 풀어줄 것인지, 그래서 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한국 사람들 밖에 나가보면 똘똘하거든요. 규제를 풀어주면 방법을 다 알아서 찾아가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국의 남경대에 있었는데, 남경대 졸업하면 초봉 샐러리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남경이나 상해 같은데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면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아도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창업 열풍이 부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좋은 기업에 가서 80만 원, 100만 원 받고 일을 해서 생활이 안 되나, 내가 창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나,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창업주처럼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창업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정부가 창업에 돈을 많이 쓰는데, 저도 제 아들, 딸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창업한다고 그러면 찬성하는 부모가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정부가 창업에 돈 쓰는 것은 국민들 세금을 헛돈에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다른 용어인데, 사실 학생들이 어떤 사업개발형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창업하고는 약간 프로세스가 약간 달라요. 근데 자꾸 창업으로 몰아가면 한국 대학생들이 창업에 가서 얼마나 성공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현재 국립대학에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로 온 거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뭐가 지적을 받았냐면요. 저희 대학이 이제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양의 비학위 과정, 그러니까 최고 과정을 광양에 있는 어떤 교실을 빌려서 저희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부의 어떤 그 공문 지침에 의하면, 저는 그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침에 의하면 광양에 가서 하면 안 되고요. 광양에 있는 사업가들 광주에 모셔서 저희 캠퍼스에서 해야만 된다는 게 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경고를 먹었어요.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일입니까? 김영란법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을 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국민들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재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기 무역협회에 한번 과감히 제안을 해보면, 현재 그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의 어떤 무역 실무형 인재, 무역 실무형 인재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술 역량과 문화 역량, 그리고 혁신 역량을 가진 인재로 좀 많이 변모를 해서 어떤 융복합형 인재로 저는 무역 인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무역협회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니까 아카데미의 커리를 대폭 한번 수정을 하셔서 지금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커리 관련해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바라는 건데요. 저희 이제 뭐 삼성전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글로벌 역량이 되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제자들 중에 삼성전자 입사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입사를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삼성전자에 가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글로벌화된 기업입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뭐를 하고 싶으면 이제 국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영종도가 좀 상당히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 영종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이 사실 거의 놀고 있거든요. 영종도와 새만금을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국제화된 도시로 규제도 풀고 개방해서 그래서 어떤 국제화의 어떤 하나의 전무로서 역할을 해서 그 전무를 스타트로 해서 좀 우리 한국의 국제 역량이 좀 확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웃워드 FDI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의 인워드 FDI가 사실 되게 실적이 조조하거든요. 그거나 한국에 와서 이 해외 기업이 여기서 어떤 기업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정부의 규제부터 시작해서 뭐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 현재 이 무역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 밸류 7플러스가 과연 잘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병문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이병문입니다. 오늘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김병유 실장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뭐 사실 이 미래 무역에 대한 성패를 7가지 키워드를 놓고요. 중국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 기타 뭐 7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으로서 또 7개 전략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한 그 몇 가지 추가로 뭐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략의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제 수출액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우선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가 대기업 주도형의 이제 국가 경제를 이루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대기업 주도형 국가 경제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출 명품화를 위한 이제 긴 호흡을 가져라라는 내용으로서 이 수출 명품화를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만으로 이제 시장 선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코리안 메이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코리안 메이드라는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으면은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리안 메이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 이제 한류 제품에 있어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요커드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전략으로 뭐 메이드 위드와 메이드 포를 이제 결합하라.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로컬라이제이션, 이제 현지화 전략의 일부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거 외에도 메이드 포 뭐 아시안 뭐 예를 들어서 현지화 전략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 또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메이드 포 글로벌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최근 들어가지고 한류 열풍 이제 요걸 갖다 등에 업고 제품들을 갖다 현지화에 적합한 현지 제품들 갖다가 글로벌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하고 그런 이제 역량들을 좀 키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안병수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은 최근 들어가지고 뭐 해외 직구라든지 해외 직판이
상당히 이제 열풍이죠. 그리고 CBC의 그 중요성들이 이제 더더군다나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확대 전략들을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기업의 CBC 확대 전략으로서 글로벌 마인드 유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글로벌 마인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글로컬 마인드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그런 말씀을 분명히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이제 글로벌 해야 한다, 글로벌한 그 마인드를 해야 한다는 건 로컬 상품을 갖다가 이제 그 글로벌 상품화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역량들을 이제 키워나가야 한다는 부분이고, 로컬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각국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통일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국내법에 대한 그 제도, 국내법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우리 그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현지화된 제도와 법과 제도, 그리고 그곳의 문화에 적합한 그러한 그 로컬라이제이션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충분히 우리들가 인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하나 또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정부의 이제 CBC 확대 정책으로서 중국의 뭐 정치, 행정, 뭐 선성장, 그리고 후 관리 정책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의 행정이나 어떤 그 정치 구조화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이게 정말 그대로 이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들고요. 다음으로 그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외무역법이라든지 그 외 그 법제도에서 여러 이제 무역 진흥 정책들을 이제 시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제도와 완전히 어떻게 이제 차별화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부의 이제 CBC 확대 정책으로서 이제 거버넌스 및 법제 관계 강화에 있어 한계점과 대안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글쎄 이제 마지막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제도라는 것들은 그 상인 간의 이제 거래를 갖다 염두에 둔 전자상거래 관련 이제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 CBC는 결국은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내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수입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전자상거래 방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국은 이 소비자를 갖다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이 좀 예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플로아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총평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이때까지는 수출이 되어 왔죠. 그래, 수출의 이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자꾸 떨어지니까 내수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학자들도 심지어 나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자원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시장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다 하면 옛날에 남미의 꼴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먼저 발표하신 분이 이제 2030년, 사실 아까 발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5년 뒤도 예측을 못 하는데 2030년? 글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좌장을 맡으면서 방학기구에서 한 2책을 좀 열심히 봤어요. 첫째는 하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기 뭔가 해서 번역본을 좀 봤고요. 그 다음 산업연구원에서 2020년 2020 무역발전 비전과 전략 2012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돼서 했는데, 10년 사이에, 그죠? 목표 연도가 10년 차이 나는데, 콘텐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걸 내가 느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면 뭐 하느냐? 응? 아까 일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제대로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죠. 하고 또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만들 때, 같이 무역학회하고 또는 무역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좀 활용을 하자. 보통 일반적으로 기획 떼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 그것도 경제학회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어떠냐 또 어떻게 흡사했던 면피용 비슷하게 보완하겠다. 다 만들어 놓고 뭘 보완해? 정부 행정기관에 가면 만날 그 짓을 하죠. 내 만날 가면 만날 하다가 싸우다가 벌다 보는데 거수기고 이런 거 거쳤다. 감수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한국 무역을 위해서 그런 뭐 기구라든가 학회 교수 말아놨어요.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 그렇게 무능한 사람 잘 없죠. 토론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학회장으로서 강력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교수는 아이디어나 비전 같은 건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위정자들한테는요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얇게 그것을 바이블 같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계속 보도록 그래서 익히고 장관들도 익히고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는가. 만날 것 하면 뭐예요? 하다가 또 5년 되면 끝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러지 말고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플로어에서 꼭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예, 누가 좀 마이크 좀 드리고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얘기하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청주대학교 이용교수입니다. 2030 무역정책 제가 무역정책을 세우는 거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본 것 같은데요.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 10년을 보고 간 것 저는 그냥 지금까지 봤던 정책 중에서 가장 새로운 면을 본 것 같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수출 진작책이었는데 이번에는 근간을 흔드는 걸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5년, 3년짜리 이제 정말 실행 계획, 액션 플랜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굉장히 좋은 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자상거래 저도 한 전자상거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물러나기 정말 잘했구나 할 정도로 깊이 있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체로 얘기 들으면서 플랫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무역협회 만든 7대 정책에도 보면은 상당 부분이 플랫폼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R&D나 이런 거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가 최근 몇 년 새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R&D 아웃입니다.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그동안 많이 만들긴 했는데 실현 가능한 정말 사업이 되는 플랫폼을 못 만들어왔다는 거죠. 페이스북보다 싸이월드가 먼저 나왔죠. 유튜브보다 앞선 게 판도라 TV. 예. 카카오톡, 물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카카오톡보다 위챗이나 라인이나 이런 게 더 앞서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를 마인드가 글로벌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플랫폼을 갖추자라고 하는 거에서 새로운 분야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플랫폼을 갖추지만 어떤 부분은 이미 있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거를 새롭게 뒤집어야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금부터 만들어서 알리바바, 아마존을 뒤집고 최고의 플랫폼 만들자.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거기에 우리의 제도나 여러 가지 풀어야 되겠죠. 그런 큰 전략을 하나 잡고 또 한편은 플랫폼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를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분은 일종의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예, 저쪽, 마이크 좀 주세요.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최명동 전무입니다. 총론 쪽보다는 정말 그 한 가지라도 좀 강론 쪽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그 우리 경영혁신협회 15,000개 기업 중에 글로벌 경영전략스쿨을 해서 22명이 중국 장춘에 가봤습니다. 그 장춘이 이 장길도 그 프로젝트에 중국이 아주 그 중앙정부서부터 신경을 쓰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그 국내 경제인들이 기업인들이 중국의 기업인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경제인 연합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뭔가 그 마인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장도 가보고 서로 정보도 교환해서 실제로 그쪽에 어떤 내용을 알고 또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 그 모멘텀을 찾아내는 이런 활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도 이 한중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중점 개발을 하고 거기 보세구를 가면 여의도에 2배, 3배 되는 보세 상무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우리 통일 전략에서 이 동북 지역으로 동북이 머리를 들면 중국이 일어난다. 이런 그 중점되는 이런 곳으로 이 경제인 연합회 교류를 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발표자께서 다 대답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것, 예, 또는 디베이트가 좀 필요한 것 문제 제기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장 실장. 네, 장 박사께서 해주신 해외 생산 비중의 이게 부분이 사실은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든가 우리 기업 고용자들의 실업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좀 되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 해주셨는데 규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역협회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같이 규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200대 과제를 해서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각 해당 부처나 소관 부처에 가면은 참 그게 통과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규제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규제 에로 센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병무 교수님 사실 이병무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좋은데 제가 이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기업과의 상생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밸류 세븐 전략을 만들 때는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미래는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략이 아닌 중소기업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이제는 왜냐면은 덩치가 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덩치가 작아야 됩니다. 작고 빨리 빠지고 치고 빠져야 되는 게 미래의 글로벌 환경이라면은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은 사실 대기업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비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그게 금방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호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플랫폼을 이제 이게 사실 플랫폼 하면은 이제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걸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녹아내리려고 했던 플랫폼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 어떤 네트워크, 이 사이트, 이 네트워크를 들어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기
어떤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100명, 200명 이렇게 정말 잘 활용하다 보면은 정말 거기서 소통하고 잘 하다 보면 이게 커지고 이게 경쟁력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플랫폼이 더 커지면서 이 유통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생산, 소비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사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리바바 같은 그런 큰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 좋은데 사실 이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이 요소가 뭐냐면 저는 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점과 차별화. 근데 선점과 차별화가 안 되면은 이 플랫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작은 나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만이 내가 상대 서비스 소비자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상품을 얻을 수 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중국애인데 중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를 통해야지만 중국 옷을 살 수 있어요. 한국 옷을 살 수 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것도 어쩌면 플랫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알리바바나 아마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사이트 사실 쉽진 않고요. 또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 알리바바 아마존하고 차별화되는 이 사이트에 와서만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사실 플랫폼 얘기를 좀 했었던지 죄송합니다. 예, 김 실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 교수님. 하여 여러분들이 CBC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이쪽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상식 실장님이 이제 중국 1선 도시부터 4선 도시까지 이제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과거보다 구매가 늘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신규로도 구매가 40%에서 한 60%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고무적이고 어찌 보면 또 제가 아까 얼핏 스쳐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의성이 높아지고 실질 소득이 증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고요. 전자상거래라는 게 그 편의성이 좋다는 거, 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 사람들의 소비 행태의 변화를 우리가 여하히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또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아까 이병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마인드 또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게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처럼 기업이 안 나오는 게 이제 거라지가 없어서 그렇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다 거라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거라지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인데 그건 다르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미국은 곧 세계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생활 패턴, 자기들의 생활 사고방식에 적합한 그런 물건들을 먼저 만들어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전파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유행 상품으로 되고 플랫폼으로까지 발전하는 거고 중국은 자기네 나라만 놓고 봐도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생활 패턴과 같은 속도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패턴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 5천만 명이 살고 있고 한국어만 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다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뭘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맞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될 거고 그게 만약에 글로벌화 돼서 맞으면 그게 세계적인 어떤 뭔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K-팝, K-웨이브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것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가 지금 그렇게 퍼져나가 있는 것도 결국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컬처,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세계화되는 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물건만, 그 명품만 그 오랜 그 호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충분한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의 그 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뭐 빈대, 초가집, 그 초가상가 빈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설사 불이 날 때 불이 나더라도 보험 들어놓고 좀 불 한번 확 나도 한번 좀 그 빈대를 속 시원하게 좀 태울 수 있는 좀 그런 정부의 그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그런 그 규제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제가 그 전에 은행에 근무했는데 해외에 그 결제하고 나서 부도 비율이 1%입니다. 근데 그 1%의 부도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오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거든요. 그 조치는 99번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때문에 그 조치들을 다 취하는 건데 그 99가지 그 필요 없는 99가지 그 업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그거 하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거 하나인데 나머지 99 멀쩡한 잘하는 업체들 아무 이상 없는 규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공무원분들이 좀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신 것 같아서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또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아쉽습니다. 예. 안병수 교수님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응? 자, 화가 많이 나는 모양.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김 교수님. 예. 저는 마지막 제가 발표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뭐 전략이랄까,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중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합의를 했는데도 새만금의 이제 대중 투자 유치가 진도가 별로 안 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경제 자유구역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은 활발하게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타운이 있고요. 중국에서 최고층 빌딩 올리는 제주도에서 그러면 최고층 빌딩 올리는 드림타워 프로젝트가 있고 또 굉장히 큰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화교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주도에 가끔 가시겠지만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 그래서 제주도가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의 어떤 그 테스트베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있으면서 그 한국과 중국 기업, 한국 자본과 중국 자본이 이렇게 상생하는가, 윈윈하는가를 제가 한번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가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게 주로 보면 부동산 투자예요. 그죠? 네. 부동산 투자가 많더라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제주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한 데 다 이용하고 뭐 이래버리면 제주도에서 부가가치가 사실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또, 그제? 그 하와이 같이, 일본 사람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심각하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발전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이 있더라고.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우리가 또 힘이 없으니까, 만날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허무한데, 그래서 그러한 그 장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 의사도 자꾸 표현할 이제 공간들이 많아졌거든. 그 우리 교수들부터 이제 그런, 그죠? 포럼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게 나는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뭐 봐주든 안 봐주든 간에,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렇게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또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경청하니까, 무역협회에서 밥만 주면 내가 1시간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